주막한산격으로 그 김구 선생님은 뭐 제가 언제 존경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지만 실제 그렇게 답사를 나서서 다니거나 찾아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작게나마 주어져 있어서 아주 뜻깊은 여행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68년도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68 혁명의 그 시기였고 또 국내적으로 보면 박정희가 이제 장기 집권의 플랜을 지금 마크에서 만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9년 삼선 개헌하고 70년, 72년, 1년, 2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격동의 시기였겠습니까? 그때가 저는 이제 다 대학 다닐 때였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젊은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가 생각할수록 정말 소름 돋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법대 맞은편, 지금 대학로의 법대 맞은편에 미술대학이 있었거든요. 거기 법대생들은 하고 한 날 데모를 하고 끌려가고 그러는데 우리 미술대학에서는 그런 게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겨우 조금 하려다 그러면 또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친한데 교수님들이 막 너희들 어떻게 했냐 뭐 그래갖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문을 뜯고 들어와가지고 맨투맨으로 이제 끌고 나가고 뭐 이런 속에서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젊은 시기를 이제 지내고, 그러니까 뭐 저같이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저에게는 그냥 매일 술이고, 그나마 그것을 조금 비슷하게 저를 위로해 준 것은 연극반이었습니다. 연극반은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이게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연극반 속에서 그 동료들하고 단원들하고 지내면서 너무너무 그 바깥은 그렇지만 우리들끼리는 정말 행복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군대 가고 저는 이제 대학원에 남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제가 논문을 이제 쓰는 시기였기 때문에 논문을 쓰다 보니까 대학 4년이 정말 헛살았구나. 너무너무 그냥 덤벙덤벙 그냥 아무 논리도 없이 그냥 이게 부끄럽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가지고 다시 뭔가 그림을 다시 내가 그림을 예술이라는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제가 72년도부터 74년 논문 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추상 소위 현대미술을 한다고 이제 그러고 지냈는데 그게 추상화로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즉 미술이라는 것이 일종의 언어다. 소통을 전제로 한 언어인데 추상 언어는 나 혼자 쓰는 말일 뿐 상대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 말을 계속 던지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소통의 방점을 찍는다면 뭔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렇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써야 될 것인가? 이때 제가 형상이 있는 언어를 해야겠다. 즉 구상으로 추상에서 구상으로 작업의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구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구상이 아니잖아요. 인상파의 구상이 있고, 인상파도 뭐 후기 인상파도 있고 신인상파도 있고, 더 올라가면 르네상스식의 구상도 있고, 더 올라가게 되면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도 구상, 넓게 보면 구상이고, 더 올라가면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런 데 이런 것도 구체적인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구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많은 구상들 중에서 내가 어떤 구상을 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는 인상파가 모든 국전이나 이런 데 지배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인상파를 하자고 구상회화를 하겠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상파는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건 서양의 그 시기에, 자본주의가 새로 만들어진 그 시기에 신흥 부르주아지 계급에서 이게 만들어진 하나의 양식일 뿐이지,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구상화들 중에서는 내가 선택할 것이 없고, 그렇다면 이목상식의 구상회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목상이가 지금까지 추상화를 계속 그려왔는데 갑자기 무슨 구상을 해낼 수 있겠냔 말이죠. 여기서 큰 고민이 생기는데, 제가 그 정도의 머리는 돌아갈 능력이 있어가지고, 생과 형이 이제 우리의 미술로 색깔과 형태로, 그리고 내용, 무엇을 그릴 것인가 생각, 이 형식과 내용의 문제인데, 형식의 문제로 구상회화를 하겠다 했지만 구상회화가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지만 내용 또한 형식을 규정한단 말이죠. 그럼 형식에 천착할 것이 아니라 내용에 천착해보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왜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즉, 그 내용이 확실하면, 다시 얘기해서 설득력을 가지면 그 그림의 형식도 뭔가 갖춰질 것이다. 내용이 그 형식을 그렇게 만들게끔 조정 내지는 규정해 나갈 것이다. 이래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일차적으로 이제 떠오른 생각은 내가 누구냐는 것하고 연결이 되겠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맞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분단되어 있다. 정치 체제는 무엇이냐? 일당 독재, 군부 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 현실은 어떠냐? 농촌과 도시 간의 갈등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대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 그걸 그리면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역사와 현실을 주제로 놓고 작업을 이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때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걸리 방공법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막걸리 마시다가 이 사회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잘못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박정희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에이! 그러면 재수 없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고, 거기서 방공법 위반 판결을 받아가지고 고생한 사람, 폐가망신한 사람, 병신 든 사람, 죽은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내가 지금 예술을 꽃피기는커녕 지금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괜히 좀 잘못해가지고 이걸 끌려가가지고 끝낼 것인가, 이런 불안과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시골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서울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거 그렇다고 제가 국전이나 이런 데를 낼 생각은 하지 않았죠. 되겠습니까? 제가 그럴 사람은 아니었겠죠. 출세지향주의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이 레이어를 깔고 깔아서 저놈들이 모르는 그러나 나의 본심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는 어떤 은유와 암유 내지는 상징 체계를 갖는 그림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정사각형의 그림이죠. 우리가 미술에서는 정사각형은 구상회에서는 쓸 수 없는 비례입니다. 그죠? 창문도 정사각형 창문이 거의 없어요. 창문은 결국 황금 비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눈을 편하게 해야 돼요. 미술 캔버스도 다 황금 비례로 돼 있어요. 황금 비례인데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짓눌리고 이렇게 엄혹한 시절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황금 창으로 황금 비례의 창으로 세상을 보겠느냐. 이래서 제가 어디에도 틈도 없는 정사각형의 절체절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읽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만은 제 딴에 이렇게 황금 비례가 아닌 저는 정사각형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나라에 산다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땅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땅.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여에서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땅은 흙은 저하고 늘 친구였고 흙이 곧 저의 어린 시절의 그 정서를 좌우했으며 그리고 흙 갖고 제일 많이 놀았죠. 땅에 금기 줄긋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땅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 현상을 끌어들여서 자연 현상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거는지 저 자신도 공부도 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그런 자연 현상을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제 작품을 놓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이라는 게 뭔가 덜 알려진 구석이 있고 좀 이렇게 베일에 쌓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까발리면 작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의 그거에 매달려서 작품을 자꾸 보고 끝날려고 하는 습성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전제가 작품을 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오늘서부터 그걸 적용시키려고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저도 좀 신비 좀 깔으려고요.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 까발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내가 말이요 이런 사람인데 말이요 그래도 이 뒷부분은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 마음대로 생각해봐요. 좀 이렇게 좀 깔아놔야 그리고 이게 나중에 조금씩 밝혀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하튼 이 그림은 제가 이 땅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어디 내가 이렇게 밟고 서 있는데 이게 아주 탄탄한 절대 꺼지지도 않고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이 땅이 나를 위험하게 빠뜨리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살고 있는데 기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에서 제가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얼만큼 말도 안 되는 위험과 이 말도 안 되는 이 색깔을 보시면 여러분 이 피와
상처와 아픔이 고여 있는 땅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이제 표면적인 거고, 근데 레이어를 제가 자꾸 여러 개를 깔고 작업을 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레이어는 땅의 열정, 땅의 분노, 땅에 가지는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그것, 그 욕망과 그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저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건 78년도, 76년도 작품. 이제 80년 넘어서서 이제 제가 민중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만 이제 뭐 고발 내지는 뭐 저항, 폭로 내지는 혁명 이런 거로만 이게 그림을 다 몰아서 그냥 이 포장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건 별로 제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원과 원 바깥, 이게 원이 있음으로 해서 뻔한 들판이, 하나의 들판이 이게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들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그 묘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유화를 전공했지만 그 유화라는 것은 여러분 만져보시면 기름기가 아주 끈적끈적하고 묻으면 지워지지도 않고 아주 곤란한 거죠. 냄새도 아주 고약하고, 이게 화학이니까, 화학물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크리미하니까 저는 감각이 잘 안 맞았어요. 느끼한. 그게 동양 감각이 맞는 먹선, 먹 냄새, 그리고 모든 그 형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먹을 갈고 흰 화선지를 쫙 펼치고 먹 속에 모든 색깔이 들어있다. 검정색이지만 이거 얼마나 멋있는 그 포장입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서양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름기를 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테레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테레핀 한번 바르고 또 이렇게 형태를 그리고 또 바르고 형태 그리고 또 바르고 형태 그리고, 그래서 축적을 시켜가지고 완성이 되는 그런 작업을 이 작품 등등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앞에 있는 선 뒤, 앞, 우리 그냥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멀쩡한 땅인데 이건 네 땅, 내 땅. 우리 시골에서는 또 그런 게 많았었어요. 우리 어린애들도 어린애 바로 거울이잖아요. 야, 우리 논 옆에 있는 길 지나지 마, 이 새끼야. 이런 거. 아주 저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지만 아주 고약한 놈들이 있었거든요. 좀 땅 더 가졌다고 해서 저렇게 이런 거에서부터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해서 가지는 텃세, 또 크게는 분단, 이런 등등을 하여튼 제가 일종의 포원 비슷하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기자촌에 살 때요. 지금 그러니까 은평구 그 기자촌 뒷산이에요. 이게 보면 돌강동에서 보면 뒷산.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테레핀을 많이 써서 계속 그렸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거의 이게 불이 다 타고 나머지 남은 불, 저 뒤에서 아직도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그 불, 이런 거. 내 프랑스 가서 이제 애들하고 내 그림을 이렇게 봤더니 한 놈이 계속 리볼루션, 이목상 리볼루션, 리볼루션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봉화를 올린다. 봉화를 올리고 이 뭔가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이 뭔가 늦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그 정사각형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서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 전주에 자주 또 강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경 김제평야 그 지평선이 보이는 유일한 들판이거든요. 거기 와서 보니까 막 내가 매일 그 이런 정사각형에다가 이걸 꼭 꾸겨 넣어야 되느냐, 우리도 이렇게 넓은 땅이 있고 시원한 곳이 있는데 현실을 그린다는 이유로 현실이 주는 그런 것에 갇혀서 나의 꿈과 이상과 이런 것들도 도매꿈으로 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 풀어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일망무제의 이 대지를 그리고 싶었어요. 물론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물, 불, 대기, 땅, 이제 그 우주의 사원소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원소를 그렸는데 이것은 이 사원소를 한꺼번에 다 여기다 그려놓는다고 생각하고 그려놓자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그 동학 이런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만경 김제평야에 서서 백산도 참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이 무너지고 혁명의 내지는 영혼의 불길이 타는데 이 대지와 하늘이 이 뭔가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어떤 극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먹을 많이 썼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했는데 이건 진짜 먹을 썼어요. 먼저 본 그림들은 이제 색깔로 검정색을 썼으나 이것은 진짜 물과 먹과 물로 그린 그림입니다. 다만 불만 아크릴 물감을 써드렸습니다. 시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농촌 풍경이 이랬더랬어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농사짓고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자본주의는 뻔뻔스럽게 계속 너의 피부는 너무 검다. 너희들도 몸을 가꾸면 이렇게 아름다운 육체를 만들 수 있다. 우리 것을 써라. 우리의 화장품을 쓰면 너희들도 이뻐진다. 야,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건 이제 먹으로 동양화 기법으로 그리고 이건 좀 내용이 다르죠. 매우 서정적인 작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그림은 약간 명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웅덩이의 느낌이 많은데 이건 거의 그냥 빨간 색깔이 너무 세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건 80년 제가 광주교육대학의 전임 교수로 있었습니다. 79년도에 내려가서 81년 2월까지 제가 광주에 있었는데요. 그때 80년도에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그 여파로 학교가 폐교가 됐죠. 폐교가 돼서 이제 교수들은 할 일 없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도 없는데 이제 계속 할 일 없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뭔가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기록에 남길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방식으로 이제 내 무덤을 파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래, 나를 묻어라. 나를 묻어라. 이 대지에 내가 묻혀서 묻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목을 기르고 하면서 다시 부활한 그런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근데 홍수 났을 때 여러분 그런 기억들 다 있을 거예요. 와, 막 토사가 이렇게 쫙 밀려가 있으면 굉장히 실제보다 더 붉게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슴들이 아프실 거예요. 그죠? 아유, 막 농사 다 망쳤네. 어떡하지? 막 이런 토사가 밀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영감을 받았고 동시에 또 시골에 그 초상이 나면 우리 어린애들은 뭐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막 쫓아가 가지고 그 묘 파고 거기다 이제 관 내리고 하는 걸 이제 무수히 이제 보면서 얻었던 그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 작품으로 이제 표현된 건데, 제가 이제 그 빈 방 아주 조그만 연구실에서 여름에 이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노 교수들이 지나가다가 제 방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조금만 이거 마저 그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마저 정리하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임 교수 딱 네 이거 전두환 그린 거지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흠칫 놀랐겠어요. 네 이거 전두환 그린 거지. 이거 이렇게 하면 당신만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치고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이런 위험한 그림을 그리냐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율했어요. 실제. 근데 요즘도 그런 걸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는 동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정서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져 있었더랬습니다. 뭐 그대로예요. 이 평화로운 땅을 이게 뒤집어 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한 이게 속에서 보이고자 지금 작업했던 것들입니다. 미술평론가 중에 한 분은 이것을 해와 그림의 학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이게 어떻게 그림이 되느냐 이거죠. 그림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시대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건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 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미학적으로 무슨 뭐가 있습니까? 이건 뭐 그냥 그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그냥 그로 딱 한마디 에마디 소리처럼 한마디 절규처럼 그리고 끝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어떤 설명과 어떤 친절함 그런 것들도 다 배제한 그런 그림이었으니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붉은색을 많이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당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붉은색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80년대 들어와서 저희들이 79년도에 현시가 발언이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그룹 활동이 점점 당국의 그러니까 심기를 건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그럼 얘들을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내린 결론이 색깔로 손을 보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붉은색을 많이 썼다. 과도하게. 그래서 이목상 이건 완전히 적화 통일의 야욕을 그린 거고 뭔가 모르지만 이건 이제 통일된 한반도 뭘로? 적화 통일된 한반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여기 백두산, 여기 중강진, 여기 뭐 대충 얼버무려서 황해도, 여기 가서 유달산, 유달리 큰 이래갖고
금정산 뭐 이렇게. 너무 제주도까지 그리면 너무 그런 것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제주도는 뺐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책자를 갖고 왔는데 여기 적화 통일된 한반도를 그렸다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진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용준 선생은 그 얘기를 듣고서 안보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확실히. 그래서 여지없이 이 작품을 이제 뺏기게 된 거죠. 이제 각 작가들을 찾아와 가지고 작품을 빼앗아 갔는데, 빼앗아 가면서 한 보름 내로 틀림없이 돌려준다. 그러고서 빼앗아 갔는데, 그 얘기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에서 우리를 와서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문화부, 전신 이제 문공부였죠. 그때 당시는 문공부에서 와서 도와달라. 당신들이 다치지 않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끔 실제 그림을 줘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갖고 가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가서 이제 그 문화부 지금 공국박물관 자리에 이게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작가가 문제의 작품을 갖고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슬슬슬슬 막 여러 명이, 한 20여 명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펼쳤는데 사람들이 다 세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제가 느꼈어요. 이건 뭐 빼도 박지도 못하는 증거까지 갖고 왔으니까. 다른 작가들은 내가 안 갖고 있다, 팔았다, 팔렸다, 뭐 이런 걸 해갖고 다 안 갖고 왔어요. 근데 나만 4점을 찍었는데 4점을 다 갖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역시 큰일 났어요. 그 작품들이 전부 현대미술관 창고로 이제 노태우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88년도인가 9년도 그때 이것을 뱉어냈어요. 그 전에는 전부 그 지하실 창고에 이 작품들이 이제 보세요. 근데 다른 건 대충 도망갈 구멍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도망갈 구멍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건 뭐 광주 그 피를 그린 거니까. 역시 이렇게 4점을 뺏겼습니다. 적화 통일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거다. 이게 제가 광주에 있다가 81년도 이제 전주대학으로 옮겼는데, 전주대학에서 그때 그 캠퍼스를 새로 이렇게 조성하면서 운동장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실에서 보니까 이게 막 밀고 나가는데, 전 동서자연관이 아주 극대립의 상태구나 하는 것을 팍 느꼈거든요. 사실 상야는 되게 저런 식으로 보이고, 새로 이제 파헤친 이 황토, 이건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황토 색깔보다는 더 빨가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대비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하여튼 이것도 뺏겼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학교가 이제 이 전주에서부터 한 5, 6km 떨어진 데다가 조성이 돼가지고 출퇴근길이 막 엉망이었어요. 아직 아스팔트도 안 돼 있는 데다가 학생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럴 게 아니다. 그래갖고 대지를 밟자. 그리고 제가 학교를 걸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 내용도 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교수에서만 그릴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을 한번 같이 밟자. 그래갖고 참 우리 학생들하고 별들을 다 돌아다니. 새벽에 남문시장에서 만나자. 애들이 막 투덜대지만 또 와서
만나면 아이고 힘들은 나오니까 참 좋네요 교수님이. 그럼 이제 해장국 한 그릇씩 먹고 자 이렇게 새벽잠을 설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자. 우리가 뭘 잘났다고 뭐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뭐 지금도 농부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이지만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밟았던 땅이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밟아야 될 이 땅이기도 한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맨발로 우리 손으로 흙을 만져보고 뭐 하면서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들 이제 발표시키고 뭐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래 시골에 이제 전주에 있다 보니까 농촌의 문제를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보리밭. 우리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농부가 보는 이 현실은 어떤 것일까? 농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을 역지사지로 한번 끌어들여서 보자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도 뭐 이런 그림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짜려보는 눈동자가 분명한 그림, 이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눈동자를 분명한 그림으로 등장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때 당시는 뭐 국장 같은데 여러분 옛날 그림들 한번 보시면 전부 여자가 괜히 이유 없이 벗고 이렇게 흐드러져서 뭐 휴식, 뭐 오수, 왜 이렇게 잠자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또 그늘에 앉아서 괜히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거 보면 사실 그때는 제가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뭘 그릴 게 뭐가 있겠냐,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나 혼자 즐겁게 지나자 뭐 그런 것을 내용에 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은 제가 제 자신이 그 작품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싫어가지고 나는 현실을 직시하는 화면 속에서 자족적으로 만족해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화면 바깥으로 끊임없이 뭔가 수작을 거는 이 일을 제기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더 그냥 농촌의 모든 농부들이 나선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도열시킨 거죠. 자, 우루과이 라운드,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할 때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가지고 너희들이 협상하는데 우리 농부를 도매금으로 팔아넘긴 농산물을 수입 관세를 없앰으로 해서 그걸 대신해서 우리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이제 협상 대상으로 이제 농산물을 껴넣는 거죠. 그래갖고 삼성이다 뭐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으면 농촌에 그 돈이 다 흘러 들어갈 거니까 그게 그거다. 이러면서 양보하라. 그것이 이제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였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계속 그 농부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위정자나 정치인 아니면 운동권 이런 데에 농촌 문제를 기대해봐야 아무것도 없다. 우리 농부들이 내 땅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농촌에 미래는 없다. 당신의 미래도 없다. 당신들 아들 새끼들한테도 미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야 봐라 이렇게 농사를 풍작으로 전화도 이게 어디 이게 되느냐. 가져가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바로 파동이 되는 거죠. 너무 풍작이 되면 가격이 폭락하고 흉작이 되면 흉작 그대로 폭등하는데 그 폭등한 돈이 농부한테 옵니까? 안 오잖아요. 다 유통업체들이 중간에서 다
갈취하고 농물은 여전히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러다가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뭐 작품도 뺏기고 총장은 끝이 나면 이목상 교수 잠깐 봐요. 물론 그 총장님은 저를 굉장히 이뻐해주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간단했어요. 더 이상 말썽 부리지 말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 살자. 안녕. 같이 나랑 밥 먹기. 점심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어디 무슨 훈련 같은 거, 새마을 교육, 일선 시찰, 무슨 공장 뭐 이런 데가 뭐 이런 거. 그럼 제일 먼저 이 목상이 호명돼 갖고 가는 거예요. 좀 머리가 이상하니까 이걸 좀 개조시킨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갖고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가지고 프랑스 유학 2년 동안에 이 작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프리카 현대사 50m, 1m 50. 그래갖고 88년도에 개인전을 했는데요. 이미 저는 화단에서는 74년도 두 번째 개인전을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됐더랬습니다. 화단에서는. 근데 일반은 아직 아니었는데 이걸 갖고 들어와서 아프리카 현대사를 전시함으로 해서 그때는 또 88년도 86년, 87, 88, 89 이때가 제일 험할 때였거든요. 제가 84년도에 갔다가 86년도에 돌아오니까 이미 저는 전주에서 제가 막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막 그냥 여기 시위에 나가고 여기 회의 나가고 여기 가서 성명서 쓰는데 같이 가담하고 뭐 교수들하고 뭐 머리띠 묶고 막 학교하고도 싸우고 길거리에나 싸우고 막 정신없이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 작업을 이제 해서 그림 그릴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렸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가나와랑에서 그래도 뭐 2년 동안 갔다 왔으면 전시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 3부는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이 빠졌는데 요 4점은 이게 40m는 프랑스에서 그렸고 마지막 10m는 한국에 그려서 하여튼 88년도에 전시를 했는데 그때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여튼 인터뷰하고 나면 또 그다음 인터뷰가 쫙 줄 서가지고 심지어는 썬데이 서울까지 인터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때 그 황색 그 전을 아주 그거라고 해서 배제시켰는 건데 딱 와서 썬데이 서울 안무개입니다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안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것도 이제 하고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스토리가 너무나 뻔한 스토리입니다. 평화로운 아프리카 마을에 외세가 쳐들어와서 근데 바로 곧요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의무를 하기 시작했죠. 개종을 시키는 거죠. 너희들 야만과 이런 게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그리고 이데올리 전쟁에 이제 식민 쟁탈의 대상이 돼가지고 땅이 이제 뭐 여기 이게 이쪽에 이게 붙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죠 이렇게 서로 네 땅 내 땅 너는 영국 땅 여기는 독일 땅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왜 그 직선으로 그어놨잖아요. 뭐 민족이다 문화다 아무 관계 없이 지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협상 대상이었죠. 그래가지고 땅을 철저하게 서양 식민주의자들에 의해서 분할되고 이런 과정에 그래도 의식이 있는 역사의 산 증인들이 있다라고 해서 핏발선 이제 아프리카인을 그리고 곧
이데올로기의 전쟁에 사람들이 노출되죠. 지금은 많이 뭐 달라졌지만 그때 옛날에 뭐 그 다 소련 지지파, 미국 지지파에서 대리 전쟁을 계속 지금도 크게 뭐 다르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엄청났었죠. 그 결과 무기의 쓰레기장화해버린 아프리카 대륙. 하여튼 무기의 쓰레기장 아프리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프리카인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미래도 없는 대륙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 거죠. 쫓겨나가는 거죠. 압출. 농촌의 노동력을 빼서 농부들을 이제 실어 올렸잖아요. 싼 임금과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건 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그랬지만 또 세계사적으로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 갔다, 중국에서 인도로 갔다, 인도에서 미얀마로 가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북한이 값싼 노동력이 아마 마지막 뭐가 될 거예요 아마. 대륙으로 왔으나 이들의 그 대륙에서의 그 안착 과정은 정말 처절한 과정이죠. 신체 검사하고 뭐 별 수모를 다 당하고 이 광장을 보면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랑스 가가지고 엉굴레 미술학교 그 만화로 유명한 그 학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국 현대사를 그리려던 것을 한국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서 아프리카 흑인을 우리 한국 사람을 대신해서 등장시켜갖고 작업을 했던 겁니다. 뭐 디테일이 뭐 엄청나니까 이 10m짜리를 조금씩 펴가면서 그린 애들이 처음에는 뭐 저 동양에서 이상한 놈이 왔는데 계속 붙어서 그리는데 참 한심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게 뭐 현대적 그림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도 뭣도 아닌 뭐 이상한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참 불쌍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근데 조금씩 그려나가니까 이게 뭔가 좀 급기야는 이제 교수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애들이 이제 저를 상당히 좋아하기 시작했죠. 나이도 더 먹은 데다가 교수하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애들보다는 나을 거 아니겠어요? 뭐 프랑스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면 다른 거니까.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완성될 여기까지 그리게 되니까 뭐 여기 지나서 여기로 막 가니까 막 애들이 이제 고속도로 화가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야, 너 어디까지 달려갈 거냐 이거. 고속도로 작가가 돼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신문에 뭐 하여튼 반 인종주의 이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출품하게 됐는데 지역 신문이긴 하지만 일면 톱으로 칼라로 쫙 깔아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면 톱을 국전이다 뭐다 이런 거 할 때 좀 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국만 하더라도 화가들이 엄청나게 마치 연예인처럼 이 기자들이 쫓아다니고 기사화시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있었던 미술면이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사근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미술이 이제 대서특필일 때는 뭐냐면 뭐예요? 자금 세탁, 세금 포탈 이런 거로 이제 미술이 이게 뉴스거리가 되고 한동안 또 연속극에서도 여러 번 그런 내용이 나왔더랬어요. 그리고 실제 그림을 사면 최고가로 그림을 사면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술은
이게 뭐 예술 뭐 이런 건 뭐 고사하고 이제 완전히 뭐 그냥 이상한 저 가진 자들이 이상한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이 갖고 노는 놀이개로 이런 거로 지금 전락한 상태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없어요. 한류 같은 거만 하고 한류는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서특필 돼가지고 그 신문에 난 내용이 뭐냐면 그림 한 점으로 개인전.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그림 한 점으로 개인전 연료 50m. 이 마지막 장면이 여기 나왔군요. 그래서 급기야는 마틴 루터 킹이나 말콤 X 같은 각성한 흑인이 나오지만 여전히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마약과 이런 데 노출됐던 애는 급기야는 캄보디아나 이런 데로 용병으로 팔려가지고 나가서 살생과 이런 거에 가담했다가 죽어서 영혼으로 되돌아오는 아프리카의 현실. 제가 전주에 가고 종이부조를 처음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종이부조의 작품의 첫 작품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찢어지고 이제 파경에 이르고 메이드 인 USA는 미국으로 갔고 엄마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가만 혼자 남겨놓고 엄마는 떠났어요. 엄마의 아픈 상흔이 여기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그림을. 그래서 종이부조로 이제 아주 본격적인 작업을 이제 시작한 것이 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석고를 떠서 종이죽으로 찍어내고 컬러링을 하는.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노동이 요구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귀로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이 사람들이 저랑 같은 버스를 탑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돌아올 때 또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분들이 같이 저라고. 그러니까 전주의 도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품앗이하러 나가죠. 품팔이 하고서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을 이제 제가 그린 겁니다. 이게 제가 민중 작가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마백 이번에 아주 대단한 작품이네. 그래서 이마백은 6.25 때 몇 살이었어? 어떻게 이게 피난민을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어?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근데 저는 필요한만을 그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나마 몸이 성해서 한 돈푼벌이라도 하니까 우리 집 새끼들이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참 무사히 잘 마쳤구나. 피곤하지만 이 만족감 있잖아요. 왜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탁 느끼는 느낌.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땀 쫙 빼고서 그 받는 그런 느낌 같은 거 동시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같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한 끼 식사. 이건 우리 가족의 식사. 어머니 밥그릇, 제 밥그릇. 우리 새끼들이 2명 있었어요 그때 아가들. 우리 집사람 그때 당시. 마치 그 전쟁의 흔적 같지만 이 얼마나 또한 행복했습니까? 이 한솥밥을 같이 먹으면서 누렸던 행복. 이게 이제 색깔만 바꿔도 죽음을 암시하는 거죠. 생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품을 4개를 뺏기고 나서 돌아오면서
또 잡혀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갖고 알리바이를 제 나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한수를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82년도에 겨울에 작품 뺏기고, 봐라,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새끼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는 그런 심정이 당신들도 다 경험이 있지 않겠냐. 나도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그런 그 어머님의 정한수와 같은 기구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한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온 건 아니다. 이해하라. 이거 이제 그러려고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이 목사님과 따뜻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종이부전 떠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떠내 가지고 비록 쌌지만 많이 보급된 작품입니다. 더 이상은 안 찍어요. 전주대학에서 보면 그 산하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 새만 빼면 똑같아요. 비산 비하에 얘는 평화로운 동네죠. 이걸 이같이 이게 뭔지 모르지만 뭐 아문이 밀려온다, 그렇죠?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혹은 이상한 아주 징조가 평화롭지가 못해. 불안해. 뭐 이런 것들이 늘 우리 하늘을 엄습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제 모습을 1987 하기 직전에 내 모습을 한번 쳐다봤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남성, 군대 갔다 제대하고 민방위에서 잠깐 유니폼 넥타이 메고 살다가 이 민방위로 끝나는 일생이죠. 대한민국 남성들의 우리 시대의 초상. 지금도 뭐 그대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상명을 달고 이 목상 제대로 했는데 내 친구들이 내가 방위 출신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 구라치니 너?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 제목을 봤니? 우리 시대 초상이지 이 목상 초상 아니야 이거. 방위가 어떻게 대한민국 남성의 전형성을 방위한테 줄 수는 없잖니. 그래도 현역에 갔다 와야지. 내가 살신성인한 거야 인마. 그래가지고 그게 농담하고 그랬었는데 이 작품이 이제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더랬죠. 13년도에 서울관 현대미술관에 작품이 걸렸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작품을 전시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한번 전시된 진열된 작품을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봤어요. 가다가 이건 안 되겠는데 하고서 이 검열에서 걸려가지고 작품이 떼어졌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89년도에 그 평양에 가가지고 여기 평양입니다. 하고서 그때 아주 경천동지했었죠. 완전히 뒤집어졌더랬습니다. 근데 저는 야 바로 이거 아닐까? 그렇지 뭐 통일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춤추듯이 분단을 넘어서는 것이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이제 제가 나름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기록에 남기겠다고 해가지고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박근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통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자본의 통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작품은 또 문익환 목사는 뭐 얼마나 여러분 1987에서 그 마지막 문익환 목사의 절규 기억나시죠? 그 이한열이 장례식장에서
바로 전날 추록한 문익환 목사가 아무 대본도 없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냥 찢어지는 그 목소리로 이 죽어간 열사들의 이름을 호명했잖아요. 그런 문익환 목사의 작품이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걸 그 전시장에 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목상. 저는 블랙리스트 몇 관왕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이 랭킹의 그 상위의 이 랭커로서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2013년도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6.25 전에 김씨 일가, 6.25 후에 김씨 일가. 아까 그 가족 그린 방식으로 그린 거죠. 그게. 자, 이 친구의 아빠가 돌아가셨군요. 실종됐나? 돌아가셨나? 뭐 이런 스타일로 생각해서 그린 겁니다. 아, 김씨 아저씨도 돌아가셨네? 아이고, 이 꼬맹이도 어떻게 됐는지 돌아오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6.25의 전과 후에 김씨 일가를 김용석 씨, 이 친구가 김용석입니다. 김용석 씨 할머니, 할아버지 해갑 때 그 작품 사진을 토대로 제가 이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해갑상 보세요. 일제 수탈에 의해서 얼마나 참 이게 해갑상이라고 이거 볼 수 있겠어요? 떡도 겨우 몇 쪽 그냥. 좀 떨어져서 나오는데 하여튼 88년도 개인전하고 뭐 등등 해서 제가 호암 갤러리에서 1991년도에 대대적인 전시를 했습니다. 아주 큰 전시였죠. 그 오늘날 리움 전신 해가지고 일약 이제 공식적으로 메인스트림에 이제 제가 한쪽에 이제 걸리게 됐는데, 그와 동시에 대학 교수로서 제가 이게 정치 교수가 돼버렸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교수협의회의 회장을 제가 맡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학생들 수업도 제대로 못하지, 그림도 못 그리지. 교수협의회장 한다고 해가 그 썩어 문드러진 교단과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그걸 도저히 용납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표를 쓰고 학교를 나와버렸어요. 난 교수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이다. 작품을 계속하려면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가나와랑의 전속 작가가 됐는데, 개인전이 계속 늦어진 거예요. 경기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개인전이 계속 늦어지다가 95년도에 이제 겨우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 제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들이 아침 되게 오전 11시 전후에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는데 가나 요새 사장 얘기가, 아니 관심은 있는데 안 사간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호암에서 전시할 때 그 아까 1년에 봤던 유화 작품들 있죠. 이런 것에 연상선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이와 같이 이제 흙을 주제로 한 작품들만 보이니까 이걸 자기들이 판단이 안 쓴다. 그래 판단 보류 해갖고 3m, 5m. 그러니까
3m, 5m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게 논밭에서 실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자, 박노해가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중앙일보에 글을 쓸 때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제가 그 박노해 글에 따라 그때 그러고 나와서 만들어진 책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는 책이었죠. 그때 제가 사파로 그랬던 노동예찬 작품입니다. 숲의 눈물, 환경과 관련된 거. 저는 광화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기 교보빌딩, 여기 세종문화회관, 종합청사 앞에 이순신 장군상이 목에까지 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해서 남실남실하고 다 가라앉고 이제 청와대도 여기까지 물이 차 있는 2010년도 전시를 위해서 2011년도 저희 개인전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빨강에 하도 되어가지고요. 무슨 색깔을 할까? 그러다가 핑크 색깔을 머리 잘 들어가죠. 애매한. 그런데 촘스키가 남미 혁명을 얘기하는데 핑크빛 혁명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런데 사정 당국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읽었어요, 얘들이. 그래서 무사히 살아남은. 그것만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중국 그 자금성도 그렸고요. 저는 서양화 유화를 전공했지만 우리의 미술 전통은 시서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시서화. 그 시서화를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이냐. 시의 정신과 글씨, 그림,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양식이 그 이상 그 이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서화의 전통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작업의 연장선으로 근데 몇 년도예요? 14년도에 대구에서 전시를 하자고 와가지고 대구 그래서 이제 산수화를 쫙 그렸어요. 근데 뭔가 심심해. 그러다가 대구 분들이 그 보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단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희들 나랑 헌법정 같이 읽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제가 헌법을 이거 4.8m 높이에다가 18m예요. 큰 벽을 완전히 다 메꿨거든요. 하여튼 대구 사람들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저들도 헌법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대구미술관에서 이 작품이 이제 폐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 큰 데다가 제가 이건 일회성으로 한다고 작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대구미술관에서 너무 좋은데 소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병풍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해서 하나 대구미술관에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 방에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에도 하나 만들어 주고 싶은데 아직은 걔들이 이 헌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당연히 와서 좀 이걸 좀 저희 그 헌법 재판소에서 소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비싼 가격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이 말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6년 만에 이번에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공공미술 뭐 이런 걸 하느라고 노는 건 아니에요. 이번 전시에서 상선약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장 선한 것이 물이다. 물의 속성이야말로 가장 선한 것이다. 한 방울씩 모여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더러운 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흐르고 흘려서 큰 강, 작은 강, 썩은 강 뭐 이런 거 해서 큰 대하를 이루어서 마침내 바다에 이르니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거 아니겠어요? 바다를 가지고 뭐 검다, 시다,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민중의 힘이다. 민중의 바다. 그런 위대한 물을 가지고 박근혜는 물대포로 쓴 거죠. 그래서 살생을 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상선약수라는 노자의 글귀를 제가 이 제목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쌍으로 삼계화택. 자기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지집을 태우고 세상을 불태우고 만다.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냐. 불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용산 참사를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물, 불, 그래서 쌍이 되죠. 흙으로 윌리엄 모리스, 제가 존경하는 윌리엄 모리스, 존 버거.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호짜리들입니다. 굉장히 큰 얼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흙의 물성이 아주 잘 느껴져요. 제가 땅을 그리다가 흙을 만지다가 급기야는 흙으로 완성되는 그런 과정으로 작품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 얼굴도 그랬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이상하게 다 팔렸어요. 이번에는 그 사이에 안 팔려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다 팔려가지고 민들레꽃시로 민들레꽃시는 이어령 선생님이 전시회장에 오셔가지고선 포공이라는 말을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짧아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포공을 포는 민들레를 뜻한다. 공은 높임말. 포공 구덕이라는 게 있다. 민들레는 9개의 덕이 있느니 하면서 이제 이게 쫙 얘기하는데 이제 서당가에 민들레를 많이 심었대요. 아이들을 이제 포공 구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민들레는 9개 덕이 있는데 하여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그리고 예쁜 꽃을 피우고 그는 이렇게 하면 하얀 물이 나오는데 그 쓴 맛은 소화에 좋고 어떤 면역에도 좋고 이런 게 계속 이제 9개의 덕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민들레는 그 꽃을 피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꽃씨가 바람을 타고 계속 번져나가서 이게 바로 학문이다.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학문이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산교육으로 이렇게. 그 민들레꽃씨가 제 작업실에 5월 달에 쫙 막 하얗게 막 날르고 그랬어요. 야, 이거 참 얼마나 멋있어. 진짜 언제 봐도 이쁘잖아요. 그걸 가지고 놀다가 이거 가지고 뭐가 될 수 없을까? 그런데 그때 이건 그대로 사실이에요. 내가 문바는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드디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에서 그 화사한 봄날 새로 조국인이 새로 뽑은 강요들 사람들과 쫙 걸어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내가 한번 쓰겠다. 그래서 오다리 실루엣으로 문 대통령을 이제 하나 작업을 했어요. 전부 흙 위에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너무 심심해 보여서 에라이 하는 김에 친구도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청와대에 걸렸는데 청와대를 겨냥하고 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작업을 했는데 하나하나의 촛불이 완벽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동그라미로 완벽하고 이 촛불들이 더불어 밝혀질 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뭔가 같은 구심점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래서 저는 촛불 광장에 계속 있었으면서 제일 감동받은 촛불은
파도타기였어요. 수만의 촛불들이 파도를 이렇게 탈 때 그 느낌이 너무너무 막 황홀하고, 그래서 제 나름 파도타기를 이제 이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저는 역시 촛불입니다. 청와대 앞산 인왕산 앞에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래서 도화살 가득한 땅을 저는 최고의 우리의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화살 멋있잖아요. 웃지도 않네. 근데 도화살 이렇게 딱 보이니까 너무 뻘겋다. 저 진달래 아니냐? 난 도화꽃을 그렸는데 진달래 뭐 이렇게 연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걸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며칠 씩씩대다가 그럼 흰꽃으로 내가 만들지. 흰꽃으로 만들었어. 이제 그러면서 한편 제가 이제 그 FTA 비준할 때 폼 잡으려고 강요들을 다 세워놓고 비준식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4대강을 이제 사인하는 거로 해갖고 이 좀비 전성 시대라고 해서 이 테크노크라트들의 이 부역에 대해서 이건 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IMF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드디어 이 전속 작가로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돈을 여러분 저축하면서 살 사람 같아요? 저축할 돈도 없었고, 그리고 이게 잘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딱 생각해요. 야, 이런 때에 내가 못했던 일을 하는 거다. 그래갖고 그때 또 마침 인사동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요일마다 좌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까지 임상실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화가로 행세했는데, 예술가로 행세했는데 가서 임상실험을 하겠다. IMF에 나만 어려운가? 모두가 어렵다. 이 사람들과 같이 그냥 시간을 한번 때워보자. 이 사람들을 위로해보자. 놀자. 미술로. 이러고서 당신도 예술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아이템을 계속 바꿔가면서 4년여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공공미술의 눈을 뜨게 하고, 미술관에만 가는 것이 미술이 아니고, 화랑에서만 미술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어떻게 미술을 찾아다니면서 보느냐. 여러분이 발레 몇 번이나 봤어요? 여러분 연극 보러 다녀요? 솔직히 음악회 몇 번이나 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찾아다녀야 된다. 곳곳에 무심코 우연히 느닷없이 뜬금없이 미술과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이 우리 예술가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공공미술에 눈을 떴던 겁니다. 그래서